이승원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뉴스인사이드 프라임 2명의 해를 모시고 저희가 진행하죠.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지혜 부대변인. 네.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제가 부주의였는지 사고가 일어나려면 그럴 수 있었는지 제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좀 꿰맸는데 좀 보기 놀랐잖아요.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 불편해요. 본인만 불편하지 지금.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네. 다행히 또 안경을 쓰신 채로 이렇게 또 부딪혀서 다치셨는데도 물정이 그래도 그래도 다행히 좀 네. 너무 걱정했습니다. 타박상으로 네. 끝났습니다. 불꽃 투혼입니다. 오늘 방송.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뉴스부터 그렇게 반가운 뉴스는 아닙니다. 저는 이분 은퇴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계신가 봅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 얘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저 사진을 찍고 또 SNS에 굳이 올리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행보. 네.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서 네.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지지 연설을 하고 그런 지가 지금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00일도 안 됐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심리가 뭔지 참 궁금한데 일단 다시 좀 봤을 때는 국민의힘으로 일단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입지가 사실 어디 설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다든지 네. 아니면 그 후보 대통령을 떨어지고 나더라도 네.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가 됐다든지 그랬으면 김문수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들을 벌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이상에 지금 국민의힘에도 지금 비빌 언덕이 없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100일 만에 이 민주진영에 기웃기웃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런 이런 사진을 찍는다고 한들 네. 욕도 아깝다 이런 생각이 아깝다. 들었습니다. 저렇게 그래도 우리 진영에서의 총리였고 그리고 당대표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좀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지지자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꽃길만 가시던 분이 급기야 내란 세력들의 후보인 김문수 당시 후보를 지지하느라 마지막 연설에 같이 무대에 섰던 분 아닙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행보를. 지금 앵커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꽃길만 갔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문제였다. 네,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 서사가 있어야 되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내리 어떻게 보면 정말 깃발만 꽂아도 당선이 될 수 있는 지역에서 당선이 됐고 그렇죠. 사실은 본인이 이룬 건 전 없다고 봅니다. 사실 당에서 다 해준 거죠. 그렇죠. 그 자리 자체도 당에서 다 만들어준 자리고 본인이 이룬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반기문 총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 그 당에서 그렇게 해줬다면 그 은혜를 알고 그 감사함을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지금 사실 민주당에 남아 있었으면요. 사실 우리 당의 고문으로서 굉장히 존경받았을 분이고요. 네. 사실은 당에서 지금도 조언도 해주시고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본인이 이룬 것인 양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나갔다고 보는데 지난 총선에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광주에서 출마를 하셨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13.4%를 받고 떨어지셨습니다. 네. 그 말은 무엇이냐? 자기가 자생적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 사진에서도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본인이 이낙연이라는 자신의 브랜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선 성장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김문수 옆에 있는 이낙연, 네. 문재인 옆에 있는 이낙연. 자꾸 누군가의 옆에 있는 이낙연으로서만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 옆에 기생해서 누구 옆에 붙어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나 혼자 성장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고, 지금 또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문수가 만약에 당대표 됐고 대통령 됐으면 아마 거기서 또 뭐 한 자리를 했겠죠. 그랬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또 여기 떨어졌으니까 또 다시 이쪽으로 간 거. 약간 그 전형적인 과거의 우리 그 철새 정치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저는 후배들에게도 굉장히 우리가 본보기로 보여줄 수 없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나쁜 사례로 나쁜 사례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참 정치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전 그 슬프더라고요. 저분이 동아일보 출신에 DJ 때부터 승승장구해서 대변인 했죠. 당에서 사실 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하면서 끝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한때 뭐 대선 그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구가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재명 당시 후보를 경선 이제 대상자를 거의 그 적군대하듯이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저기까지 가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사실 누구보다 국민의힘보다 더 앞장서서 이재명 그때 당시의 그렇죠. 후보와 민주당을 비판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낙연 전 총리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는데 처음으로. 네. 쭉 보니까 그 뭐 같이 김문수랑 같이 사진 찍은 거, 그리고 무슨 괴물 정부를 폭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라고 마치 정의를 구현하는 양 네. 그래 발언하는 것들이 페이스북에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 출발 바로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새 정부의 출발,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행보들이 얼마 되지 않았고 고스란히 다 흔적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철새 정치인의 전형으로 다시 민주당에 기웃거리는 것 자체가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우리가 이제 사진도 그리고 목소리도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무슨 뭐랄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정치 발전에 지금 이 사람이 기여하는 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그냥 본인의 정치적인 사실 그 입지도 끝났습니다. 이 사람의 정치적인 판단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사람의 뉴스와 말을 대변해주는 그런 일들은 좀 그만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굳이 뭐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지난 주말에 좀 이슈가 돼서 앞으로는 다시 다룰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발요. 정치인한테 가장 아픈 게 외면이잖아요. 맞습니다. 무관심. 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저희들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혹은 내란 전담재판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하시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1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재판부에 대해서 이건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반기를 든다는 듯 바로 다음 날, 다다음 날도 아니고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출근길에 뭔가 이렇게 발연기 하듯이 이제 기자 한 명 세워놓고 서로 굉장히 어색한 질의, 응답 과정이 잠깐 출근길에 있었고요. 또 이제 오후에 회의까지 열었죠. 그 이후에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에 내란 전담 부를 설치하자. 그리고 이 판사도 판사 이 시스템으로 여기에서 갖춰서 판단을 하자. 뭐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헌법에 어긋난 것이 아닌데 제일 우려되는 것은 일단 이것이 자꾸 그 보수 언론부터 시작해서 위헌적인 요소이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께서 봤을 때 위헌의 요소가 있는 이 전담 재판부를 민주당에서 밀어붙여서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뭐 공수처도 뭐 무슨 법에 근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체포 불응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굉장히 세밀한 법 조항까지 따져가면서 많은 것들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재판까지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 또 지연되고 그러면 또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란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비상계엄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외환 문제까지 다루려면 심지어 지금 뭐 노상환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어떻게 재판하는지 우리가 지켜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냐라고 하면 애초에 전두환 비상계엄 그때 당시에 네. 대해서 주도 관련자들 이렇게 엄벌하고 뿌리 뽑지 못한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래서 우리 항상 술에 취해 있었던 윤석열이 네. 비상대권으로 다 치워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굉장히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러니까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막 지금까지 하게 되었고 그랬죠. 그러다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까지 실제로 저질러 버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도 지금 본인은 잘못 없다. 이 군인들이 자기 말 잘못 알아듣고 알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야무야 대충 이 재판도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또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 한번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뿌리는 반드시 이번에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내란 재판부로 요 재판을 확실하게 치우고 네.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법부에서 나오는 얘기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본인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존재인 양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법부는 무슨 저 멀리 섬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11일 날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12일 날 오전 출근길에 질의응답 조희대 대법원장에 그리고 오후에는 대법원장 회의라고 해서 42명이 모여서 긴급 회의까지 열었죠. 그리고 어제는 한정희 정책위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과정 자체가 내란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야 할 이유를 더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만 해도 지금 국민의 61.3%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더 찬성의 이유는 저는 찬성의 그 비율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바로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권력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죠. 그렇다면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집행하고 행정하는 그리고 그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양심과 그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네. 또 윤석열의 그 구속 기간 자체를 그 뭐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풀어줬던 적도 있죠. 지구요. 그리고 한덕수의 구속을 또 기각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던 거고요. 지기현 판사가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법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이런 사법부의 불신 자체가 네. 사실은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국민들이 요구하게 되었고 사실은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과거에 그 그리스 같은 경우도요. 네. 1975년에 그 군사재판, 그 독재 정권으로부터 군사재판이 열렸고요. 1985년에 아르헨티나에서도 있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실제로 95년에 5.18 특별법으로 이러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대법원에서의 재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도 1, 2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실은 뭐 특별한 저는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설치됨으로써 저는 법원이 더 자율성을 가지는 거 아닌가요? 네. 법원이 이런 내란 특별재판부가 설치됨으로써 본인들이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지고 외부의 어떤 압력 없이 더 투명하게 어떻게 보면 뭐 언론에 또 공개가 되고 하니까 뭐 외부의 압력 없이 그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판사들이 더 찬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누군가의 뭐 통제를 받고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날리려고 했었잖아요.
판결을 제대로 그 수십만 페이지다라는 걸 읽지도 않고 며칠 만에 파기환송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도저히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스피커의 문제인 건데 조희대 뭐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대법관들도 대다수가 찬성해가지고 사실 파기환송까지 이르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만난 이 42명의 사람들 내려놨을 때 무슨 뭐 제대로 된 한마디라도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냥 그대로 대충 그런가 보다 뭐 소나기 지나가겠지 이러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니까 더 국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상황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조희대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좀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네. 아니 저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검찰 조직이 윤석열에 충성하는 것은 그 윤석열이 막 자기가 이제 체포영장 집행 발부 왔을 때 내가 27년간 검사했던 사람이야 이러면서 네. 대통령 했던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경력 그런 검찰 조직이기 때문에 충성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네. 그 군은 뭐 김용현이 뭐 고등학교 후배다라고 해서 이렇게 동원이 됐다라고 했는데 네. 조희대는 왜 그렇지?라는 의문이 좀 저는 컸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어제 탐사보도 워치독 단독 보도에 의하면 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 석방을 위해서 김건희 인맥을 동원해서 판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폈다라는 최측근의 녹취록이 확인됐다라고 나왔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비를 위해서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에게 20억이 건네진 흔적도 확인됐다라고 네. 하는 것. 그리고 평창동 김윤희 도사에게 20억을 약속하고 그 김윤희가 김건희에게 얘기해서 법원이 풀어준 거다라는 것. 근데 세 번째 이제 조 의원이 등장합니다. 네. 조희대가. 조희대.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움직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조희대도 어떤 로비에 의해서 움직인 정황이 녹취로 드러난 것이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기현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그 또 문자 메시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그렇군요. 있었냐면 윤석열이 흠결이 있는 인물을 써야 자기 말을 잘 듣는다고 그래서 조희대를 대법원장 임명한 것도 다 이유가 있겠네요. 라고 지기현에게 보내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어. 얼마 전에 그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긴 나왔었죠. 쌍방울 그 김성태가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올 그렇죠. 수 있었는지. 그렇죠. 그래서 평창동 김모 씨, 맞아요. 김건희랑 친하다는. 네, 네. 근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워치독이 취재를 했나 봅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거기에 조희대 이름이 또 나온 겁니다. 나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재판 독립성을 이 조희대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4명 중에 3명이 수원 집업에서 나온. 네. 그래서 지금 재판을 조희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비판들과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 내란 재판부에 이렇게 태클을 거는 것 자체가 또 뒤에 어떤 뭐 의혹이 있는지 또 따져봐야 될 그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사실상 직위원을 감싸는 거잖아요. 직위원은 절대 못 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이제 정치가 사법에 종속이 되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 검찰이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망할 뻔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법부가 사법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사법부가 정치의 역할을 하고 또한 정치 자체까지 이제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 말은 정치라는 것은 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입니다. 그 그렇죠. 말은 사법부가 국민까지 이 전체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다 통제를 하려고 한다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는 네.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 지금 이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실제로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좀 빠르게 투명하게 책임감 있게 지금 재판이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 재판부가 설치가 되고 나면 재판이 넘겨진 안에 3개월 안에 1심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녹화가 돼야 하고 또 언론에 공개를 해야 하고 네. 그리고 재판부 자체도 실제로 그 재판 판사가 네. 이제 또 정치권에서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 또 네. 이렇게 선출된 그런 또 판사들이 있어야 하고요. 또 변호사 협회에서 또 이렇게 또 외부 목소리를 담은 판사들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신속하게 그 결과를 알 수 있고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네. 지금으로서는 저는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한정희 정책위의장이 설명했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과거 전례와 어긋나는 것도 전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에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를 설치했고 2019년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해서 지식재산 관련해서 사건이 전담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처리되도록 한 전례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 전례까지 우리가 뭐 굳이 브라질이나 그리스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네. 예를 들면 뭐 가정법원, 행정법원 이렇게 법원이 따로 있는 것처럼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조희대 씨 물러나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나 봅니다. 통일교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한학자 총회가 원래 15일 날 오늘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제 나오라고 소환 통지를 받았는데 또 편찮으세요. 이분들은 항상 딱 그 절묘하게 편찮으십니다. 17일이나 18일 자진 출석하겠다 밝혔는데요. 지금 한 3차례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세 차례 불응을 하다가 이제 뭐 17일, 18일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한학자 입장에서는 네. 다른 지금 이 재판에서 다른 피의자 참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이런 심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특검이 그나마 원한 대로 연장을 해도 11월 말일까지밖에 아닌데 그런데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단 최대한 버텨보고 수사도 최대한 비협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학자가 참 어머니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분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하늘과 신을 대신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어디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구속이 돼서 뭐 감옥에 들어가거나 네.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있는 신도들에게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종교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라서 최대한 그것을 미룰 때까지 미루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비판했던 정관들의 그런 그 호와 변호인단을 구성을 하질 않나. 초호와 변호인단.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구속까지는 꼭 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대하는 것 같고 그래서 3차 불응하면 꼭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그렇게 보통 관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응을 하고 내가 언제쯤 나가겠다라고 미리 알림으로써 그 상태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예측해 봅니다. 이게 요즘 이제 그 국내 뭐 종교 단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뭐 소위 말하는 구구파들과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뭐 조금 글쎄요 이제 통일교 얘기만 일단 좀 집중을 하자면.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네. 그러니까 지난 첫 번째 트럼프 1기 때 국무장관 했던 분이죠. 또 CIA 출신이기도 하고요. 한학자 총재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통일교 보면은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한 3차례에 걸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 그때 이제 전직 대통령 위치였죠. 10분씩 한 3번 정도 영상을 보냈는데 그 30분 연설 총합해서 250만 달러를 트럼프에게 지불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5억쯤 됩니다. 35억. 네. 30분 연설. 10분씩. 어마어마하게 뿌리고 있었다는 네. 얘기죠. 지금 폼페이오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미국과 관련해서 이제 통일교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돈이 굉장히 크다고 저도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기독교 단체들이 이제 또 미국에 가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미국 국무부 측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기독교인데 이제 저희 쪽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종교 탄압이 심하다고 들었다. 한국에서 종교 탄압이 그렇게 심하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고 우리도 뭐 교회를 이제 뭐 자유롭게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뭐 자기 뭐 종교 믿는데 뭐 박해를 받고 있고 어쩌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통일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일교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알고 보니 이제 통일교에서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미국에 투입한 자금이 한 거의 조 단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조 단위의 돈을 미국에 투자를 했고 그 돈을 투입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은 종교에 박해를 하고 있는 국가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실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지막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그 올린 글 있죠. 그 네네. 트위터에 엑스에 숙청? 예, 올렸던 글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 메시지 자체가 사실 저는 약간 이해는 됐었거든요. 그 과거에 그런 프레이밍을 그런 통일교 쪽에서 많이 짰었습니다. 만들었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고 약간 미국에서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관계들을 사실 미국에서는 한국 내부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물론 거기서 그 돈을 또 받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이 통일교에 대한 뭐 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보니까 지금 뭐 문선명 과거에 이제 문선명 씨가 뭐 재림주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예수님 대신 뭐 재림을 했고 그리고 참 아버지 어머니가 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신인 것처럼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네. 그들의 뭐 가족을 이렇게 뭐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관련해서 지금 뭐 목걸이나 뭐 샤넬백 이런 것들을 이제 뇌물로 줬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계속 출석을 미루는 것 자체가 네. 계속 좀 증거 인멸과 조작, 말맞추기를 하려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통일교회 그 아나운서가 나와서 발표를 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뭐냐면 그 어머니, 예, 한학자 어머니께서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금전 거래는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뇌물을 준 적은 있지만 어머니가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적이 얘기를 없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머니만 사실은 이 부분에서 빠져나간다면 뭐 예를 들면 그 종교 내부에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일반 선물로 네. 예를 들면 종교 내부에서 뭐 대통령 당선자에게 네. 뭐 그냥 선물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뭐 외교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말맞추기를 하거나 뭐 변호인단들이 그런 것들을 좀 꾸미기 때문에 지금 출석 자체를 좀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지금 아까 만난 그 미국 측의 뭐 인사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종교 탄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종교가 정치 탄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국정 운영 방해되는 세력들이 이들이잖아요. 그래도 옳은 말이라도 하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은 말이라도 안 하겠는데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고 있는 세력인데 저는 지금 정치가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탄압인데 네. 저는 이게 그냥 철저히 금전 거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돈으로 말씀하신 얽힌? 것처럼 뭐 트럼프도 그냥 3회 35억 그리고 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요 통일교 행사에서 55만 달러 그러니까 한 7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받은 바가 있고 지금 이 폼페이오도 공식적으로 출마하기 전이라서 지금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네. 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 신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네. 이 폼페이오 전 장관을 그 고문으로 영입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돈 없이 고문만 말만 해주지는 않겠죠. 아니죠. 두 번째로는 21년 1월 태우만 이후에 이 통일교 행사에 굉장히 네. 자주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뉴스를 봤을 때 네. 어쨌든 이것도 금전적으로 굉장히 오가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저는 우려한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는 요 금전적인 거래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그 종교 행사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은 고 통일교 종교 행사 안에서만 그러니까 교도 안에서만 영향력을 미쳤다면 지금은 윤석열 이후에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극우와 뭐 전한길 이런 사람들로 대변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논리를 자꾸 더 세계에 퍼 날아가는 네네. 그래서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도 이 악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더 종교가 정치도 탄압하는 이런 현상까지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윤석열로 시발된 그 지점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이유한 화백 그림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이제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구속영장이 적시됐습니다. 2023년 2월 초에 김건희에게 그림을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건희 측은 아니야, 난 그거 몰라. 그리고 오빠가 샀나 본데 위작인데 왜 샀는지 이해가 안 가. 이런 취지로 계속 변명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들의 그 논리 구조랄까?
사실 이제 전략이 보이거든요. 서로 이제 모른 체 하지만 엮이지 않으니까 청탁금지법에도 엮이지 않고 어떻게 보세요 이 이유한 그림? 아니 이유한 그림 저는 한 가지 우려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김상민 검사를 네. 김상민 검사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이 서울중앙지법 지금 정재욱 영장 정당 부당 판사란 말이에요. 아, 그 정재욱 사람이 판사님인가? 누구냐면 내란 우리머리 방조 혐의로 청구된 이 한덕수 총리에 그렇죠. 대해서 영장 기각한 그런 판사입니다. 한덕수가 누굽니까? 막 CCTV에 뭐 국무위원 정족수 세는 장면이라던가 네. 이상민이라고 쪽지를 놓고 문서를 놓고 뭐 협의한 장면이라던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딱 걸린 거 아닙니까? 네. 그 딱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다 우리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그 판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란 재판부와 연결되어서 이게 지금 김상민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김건희 오빠의 부탁으로 대신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무슨 뭐 개인적인 부탁으로 뭐 그림을 사고 뭐 그럼 그 돈은 또 뭐 어디서 난 것이고 뭐 입금을 어떻게 했고 뭐 아무런 증거도 될 수 없는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저는 조금 김건희의 좀 패턴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치밀하게 예를 들면 그럼 뭐 돈을 그럼 받았다든지 뭐 차용증을 썼다든지 네. 입금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좀 멍청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네. 이거 약간 이게 무슨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허언증인가? 이거 뭔가요? 네. 우리 보통 이제 거짓말에 그 뭐죠 성의가 없다고 표현하죠. 네, 맞습니다. 성의가 네. 없어요 일단. 네. 그래서 더 화가 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덕수 같은 일이 그렇게 풀려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